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의 탄생과 공화정의 발전,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로마 제국의 성립, 발전과 쇠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로마의 문화, 아마 다음 시간에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는 배웠던 내용 한번 쭉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로마는 기원전 8세기 무렵 테베레강 하류의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었지만 나중에는 귀족들이 다스리는 귀족정, 그리고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은 행정을 담당하는 집정관이 2명이 있어요. 두 명이 있고, 이게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있고 평민의 권리가 향상되는 공화정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귀족 중심의 공화정에서는 집정관 2명이 행정을 담당하고요. 이제 주요 정책을 의결하거나 그러는 원로원이 있습니다. 이때의 원로원은 귀족이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여기까지가 이제 뭐야 이거? 요만큼이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관습법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귀족들로 이루어진 원로원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차 평민의 권리가 향상되면서 공화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이유가 로마가 점차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보병이라고 아시나요? 걸어서 뭐 기병도 있고요. 보병도 있는데, 보병은 보통 이제 백성들, 특히 평민들이 중심이 돼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 과정에서 보병의 역할이 점차 커져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평민들의 공이 점점 커져 나갔다는 소리가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이 나라의 정치 참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에 공을 세우는데 우리가 정치 참여하면 왜 안 되나요? 라면서 그 역할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요구도 커지는 거예요. 그 결과 평민의 권리가 향상되는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때는 집정관 2명이라는 것은 같고요. 원로원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평민들이 이제 귀족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호민관이라는 것을 선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2표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게 돼요. 12표법이 무엇이냐면 귀족들이 마음대로 관습법을 정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습법이라는 것은 그렇죠. 원래 있던 대로 그 관습법대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귀족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그러므로 이 12표법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관습법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정된 로마 최초가 붙으면 무조건 외워야 하는 거 아시죠?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성문법이라는 것은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이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민의라는 것을 창설을 하게 된다는 것도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여기 제가 정리를 해줬죠.
평민이 보병 역할이 커지게 되면서 평민이 정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귀족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호민관을 뽑게 되었다. 또한 나중에는 법률상으로 귀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던 카르타고와 전쟁을 총 3번을 하게 됩니다. 이 3번을 했을 때를 그 전쟁을 우리는 포에니 전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고. 이것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지속적으로 계속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지중해를 아예 지배해버리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시겠죠? 자, 우리가 총 3차까지 전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2차 전쟁이 조금 중요한데 로마가 이겼어요. 그때 토지와 노예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토지와 노예들이 누구한테 갔다? 귀족들한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족들한테만 가니까 라티푼디움이라는 이 대토지 경영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귀족들은 돈도 들어오고 노예도 들어오니까 점차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은 일단은 불만이 생겨요. 일단 라티푼디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예를 통해 운영하는 대농장 경영체제를 우리는 라티푼디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음 어렵네요.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노예를 통해서 운영하는 대농장 경영체제를 우리는 라티푼디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며 그러니까 평민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나요? 그리고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곡물이 엄청 싼 거야. 왜? 거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하게 된 그 지역의 곡물들이 굉장히 싸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거는 한 요만큼인데 요만큼이 더 들어오니까 당연히 쌀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곡물들을 내가 팔던 자영농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팔 거는 좀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이게 나중에는 어떤 문제로 이어지게 되냐면 이제 군사 정치가들이, 군인 정치가들이 이렇게 몰락한 농민들을 자신의 군대로 들여보내서 힘을 점점 키우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를 보시면 로마가 왕정에서 귀족정으로, 귀족정에서 공화정으로, 나중에는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가게 되는데 공화정은 무엇일까요? 주권이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행사되지 않고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되는 정치를 우리는 공화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정이라는 것은 황제에서 제를 따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황제가 다스리는 군주제도의 정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호민관은 우리 백성, 즉 평민들이 귀족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놓은 것이 호민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평민회를 통해서 선출된 평민의 대표를 우리는 호민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민의 대표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원로원이나 집정관의 결정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지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입법권도 장악을 하면서 귀족 세력을 견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영농이라는 것은 자기가 직접 농지를 경작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제 공화정이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 위기가 찾아온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포에니 전쟁 이후에 귀족들이 라티푼디움, 그게 뭐였어요? 노예를 통해 운영하는 대농장 경영체제였어요. 그리고 점령지의 곡물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값싸게 유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농들, 자기가 직접 농사지어서 파는 사람들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그때 호민관이 있었어요. 호민관이 있었는데 호민관은 뭐였죠? 평민의 대표였잖아요. 귀족의 그 세력을 견제하는 사람인데 그때 호민관이었던 사람들이 이 그라쿠스 형제였던 거예요. 그라쿠스 형제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있었는데 이 두 형제가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렇지.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고 자영농을 이제 더 활발하게 육성시키기 위하여 개혁을 실시하게 되는데 왜 실패했냐? 반대파의 공격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평민들이 조금 들고 일어설라 하니까 귀족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몰락한 농민들을 자영농들이었겠죠. 자신의 군대로 만든 군인 정치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로마가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죠? 자, 기원전 1세기 무렵에는요. 자, 여러분 카이사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갈리아 지방, 오늘날에는 프랑스로 불리는 이 갈리아 지방을 정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로마의 권력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갑자기 강력한 독재 정치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를 공화정. 자, 공화정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지. 주권이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행사되지 않고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되는 정치를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독재 정치는 무조건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행사되는 것이므로 이 공화정의 위기로 생각한 반대파들이 그를 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뒤에 옥티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반대파를 그냥 싹 다 제거를 해버리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가 황제가 되어서 로마를 다스리게 되는데 황제가 그 다스리는 황제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을 우리는 제정이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황제가 다스리는 군주제도의 정치를 제정이라고 했으므로 이때부터 로마의 제정시대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정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지를 한번 잡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방금 설명하기도 했지만 한 번 더 잡고 가면은 조금 탄탄해질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가 독재 체제를 수립하게 됨으로써 뭐가 이제 위기가 느낀 거죠? 그렇지. 바로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의견을 따라서 제정하는 것인 공화정에서 위기를 느껴서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되고요. 그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제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이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권한을 계승한 황제들의 공식 호칭이 되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요런 게 좀 알아보면 되겠네요. 뭐 추가로 보자면 옥타비아누스가 양아버지인 카이사르에게서 물려받은 카이사르라는 성도 그의 호칭 중 일부였다고 해요. 카이사르 역시 황제를 상징하는 말로 나중엔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발전과 쇠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이거 여기다가 아우구스투스를 적어 보도록 하고요.
제정이 이제 성립이 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제정이 성립이 됩니다. 이름 조금 외워볼까요? 카이사르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다음에 제정이 성립된 거예요. 그때 로마가 약 200년간 무려 200년간 동안이나 능력 있는 황제들이 등장을 해서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황제 중심의 제정이 아주 안정되어서 완전 최고의 전성기를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기를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둘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대, 이 200년간 능력 있는 황제들이 등장을 해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바로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근데 이게 200년, 한 1000년, 만년 가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3세기에는 군인들이 황제 자리를 놓고 격렬하게 다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황제가 됐다 하면 죽고 됐다 하면 죽으니까 자주 교체가 된다는 겁니다. 황제가 자주 교체가 되면 정치가 안정되겠어요? 불안정하겠어요? 당연히 불안정하겠죠. 황제가 계속 바뀌는데 이 정책을 할라 하면 다른 황제가 딱 오고 또 이 정책을 한번 펼쳐보려고 하면은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었던 거예요. 오케이? 이와 함께 이때다 하고 게르만족과 사선 왕조 페르시아가 이제 이 로마를 계속 침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시, 상공업 쇠퇴하고요. 경제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로마 제국이 점점 쇠퇴하게 되는데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요, 크리스트교를 공인을 하게 돼요. 크리스트교를 공인을 하게 되면서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런 걸 막 해보려고 노력은 해. 우리 로마 다시 살려보자 하고 노력은 합니다.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것도 있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긴 것도 있어요. 하지만 로마의 쇠퇴가 너무 큰 타격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막아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이 4세기 말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지금 집중 잘 해주셔야 돼요. 서로마 제국은 나중에 게르만족의 잦은 침입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동로마가 남아있죠.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불리게 돼요. 이 비잔티움 제국은 나중에도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한번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의 발전과 쇠퇴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냥 바로 제가 써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여러분 문학까지 가버립시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정리 싹 하고. 제가 아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30분 정도 잠을 잤더니 다시 힘이 생기네요. 자, 실용적인 로마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는요, 학문, 예술에서 그리스 문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완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로마가 그리스 잡은 거는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스 신화가 이제 로마인 사이에서 막 널리 퍼지게 됩니다. 왜? 그리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 등이 이때 문학에서 나오기도 하였다고 해요. 또한 로마는 넓은 제국을 통치한다. 로마 제국 엄청 넓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축이나 법률처럼 실용적인 문화를 점차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축과 법률 중에서 건축을 먼저 보자면 이 정복지 곳곳에 세운 도시와 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닦은 도로 등에서 굉장히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워낙 지배한 그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원래 있던 로마도 있지만 우리가 지배한 것도 우리의 이제 로마 땅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거기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교통의 길을 잘 닦아놓았던 거예요. 그게 어디서 보이냐면 수도시설이나 개선문,
콜로세움, 공중 목욕탕 등에서 그러한 실용적인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법률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우리 12표법이 만들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 12표법이 무엇이었나요? 최초의 뭐였어요? 문서로 작성된 거. 그렇지. 최초의 성문법이었어요. 자, 12표법의 의미는요. 귀족들이 마음대로 관습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우리 평민의 권리가 향상되는 공화정에서 볼 수 있었던 12표법 기억나시죠? 이게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겠죠? 이 12표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법은 계속해서 발전이 됐어요. 왜? 로마 제국이 확장하니까 여러 가지 지역들의 법들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면서 점점 발전을 시켰던 거예요. 이 법률을. 그리고 나서 동로마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서 집대성이 되었고 나중에 로마법은 유럽 근대 법률의 토대가 되게 됩니다. 즉 기초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건축 부분에서 조금만 더 보자면 도로나 수도교, 개선문, 공중 목욕탕도 있지만 기념물이나 돔과 아치 기법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러한 기법을 사용해서 콜로세움 같은 것을 세우게 되었다. 실용적인 기술이 발달을 하였다는 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표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보자면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법이에요, 법. 법 중에 제가 예를 조금 들어드리자면 제4표. 아버지는 그러니까 12표로 이루어져 있어서 1표, 2표, 3표, 4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4표 한번 볼까요? 아버지는 아들을 감금, 매매 또는 노동을 시키거나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종신토록 갖는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8표 한번 볼까요? 주먹으로 자유인에게 골절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벌금 300페니를 지불해야 하고 노예에게는 150페니를 지불해야 한다. 자유인과 노예에 따라서 차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같은 자유로운 사람들, 즉 원래 거기에 살던 로마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고요. 노예는 정복했을 때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에게 골절상을 입혔을 경우와 노예에게 골절상을 입혔을 경우에 각각 내는 돈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차별성이 있었구나, 계급이 확실히 달랐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12표법을 지나서 12표도 다시 뭐였죠?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다 라는 거. 오케이. 자, 또 법 중에서는 이건 여러분들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리키니우스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리키니우스 법은요. 2명의 집정관 중 1명은 평민에서 선출할 것을 규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전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는 이 법에 따라 이후에 모든 공직을 평민에게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평민들이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호르텐시우스 법을 보겠습니다. 평민의 의결은 원로원의 승인 없이 그대로 국법이 되어서 귀족을 포함하여 모든 로마 시민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이 법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평민들이 모인 민회가 될 거예요. 평민들이 모여서 여러 법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그 법이 원로원의 승인 없이, 원로원 굉장히 힘셌었잖아요. 원로원의 승인 없이 그대로 나라의 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라의 법이 된다면, 평민들이 만든 법이 나라의 법이 된다면 그 법을 귀족까지 모두 다, 그러니까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요거 저는 호르텐시우스 법과 리키니우스 법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평민들이 이렇게 귀족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구나라는 느낌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하여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나중에 유럽 근대 법률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제가 아까 여기 문화에서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을 언급을 했었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알렉산드로스 카이사르 등 50명의 영웅에 대한 기록이라고 해요. 저는 한번 읽을 수 있다면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알렉산드로스가 뭐 이렇게 영웅이 막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역사를 잘 안다면 이게 약간 너무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라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갑시다. 로마는요, 강력한 제국으로 점차 성장을 할 때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순서대로 외우시지는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앞에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 좀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할 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요, 예수가 나타나 사랑과 믿음을 통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막 보살피고 있었죠. 예수가 처형된 다음에 그를 크리스트로 믿는 제자들이 그의 그의 가르침을 전파를 하게 되면서 로마 제국 곳곳에 크리스트교가 퍼져나가게 돼요. 하지만 처음에는 크리스트교가 우상숭배, 그리고 유일신에 대한 믿음 때문에 황제가 숭배를 거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신을 숭배하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너네 날 숭배해야지 왜 날 무시하고 지금 여기 있지도 않은 사람을 숭배하냐 그러면서 탄압을 해요. 우상 숭배하지 마, 유일신에 대한 믿음하지 마, 황제 믿어, 황제만 너네 섬겨, 이런 마음으로 탄압을 해버리게 되는데, 나중에는 잘 생각해보니까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크리스트교 풀어주면은 사람들이 내 말을 좀 잘 듣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거를 통치에 이용하기 위하여 크리스트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공인하는 칙령이 바로 밀라노 칙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밀라노 칙령 꼭 기억해 주세요. 크리스토교는 4세기 말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소로마 제국에 침입한 게르만족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유럽의 보편적인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크리스트교가 탄압받을 때의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자면 로마 제국이 대체로 종교계 관용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크리스트교도들이 유일신 신앙을 내세우면서 황제를 숭배하는 걸 거부하였기 때문에 탄압이 있었는데 이 탄압을 할 때는 많은 신도들을 죽였겠죠. 여러 신도가 목숨을 잃자 크리스트교들은 지하에서 묘지 같은 데서 예배를 보기도 하였다고 해요. 그 묘지가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카타콤. 뭔가 발음이 세네요. 카타콤. 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크리스토교 공인이라는 것은 이제 국교로, 이게 밀라노 칙령과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치르면서 황제가 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황제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크리스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유일신의 권위를 통해 황제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하였는데요. 그가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교를 공인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교가 되니까 이 크리스트 교도들이 아싸 하면서 더욱 빠르게 크리스트교를 확산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이때 요 말이에요. 지금 크리스트교 말한 게 앞에서 이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는 등 로마의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지만 막 동서로 나뉘었다. 요 부분에서 나타난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 기억해 주시고, 밀라노 칙령이 무엇이다? 그렇지. 크리스트교를 공인으로, 국교로 인정하는 거. 그러면서 이거 누가 했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있어요. 언제 했죠? 콘스탄티누스가 막 그 크리스트교 공인하고 막 그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면서 로마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쇠퇴를 막을 수 없었고, 그러면서 동서로 나뉘었는데 서는 게르만족에 의하여 멸망되었고, 동은
그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름 붙여지면서 계속 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 말을 많이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로마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끝나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강의가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앞에서 했던 거 쭉 넘기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때는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내용을 좀 배울 것이기 때문에 앞에 했던 내용을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는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